작년도 하반기 이전서부터 끊임없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서울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해서 30에서 40% 정도 떨어져야 끝이 난다. 고점 대비. 예, 고점 대비. 고점 대비 왜 그 정도 떨어져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23년도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금리가 이제 멈추는 그런 예. 시절이라고 보면은 부동산 쪽은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세요? 내년도는 일단 보면 상반기까지는 가격이 지금 아직까지도 좀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 사이에 이제 뭐 금리 인상은 멈추고 하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예,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끝난다든가 이러지는 않고요. 이렇게 가다가 그다음에 지금의 속도라고 하면 이제 상반기를 지나고 나면 가격도 어느 정도는 조금 내려오기 때문에 하반기서부터는 이제 떨어지는 속도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어떤 다시 반등이 될 가격대는 한 30-40% 정도는 빠져야 된다. 예, 그렇죠. 그 정도 가격대. 예, 저는 아무튼 작년도 하반기 이전서부터 끊임없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가격이 엎어지면 네. 서울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해서 30에서 40% 정도 떨어져야 끝이 난다. 고점 대비. 예, 고점 대비. 그 얘기를 그걸 했는데요. 고점 대비 왜 그 정도 떨어져야 되느냐. 이게 요즘은 이제 보면 뭐 30에서 40% 하락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공인돼 있는 숫자처럼 여러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30에서 40입니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셔서. 예, 예. 했는데 제가 왜 30에서 40이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번에 주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져서 가격이 쭉 상승하잖아요. 네. 그리고 유동성 장세가 끝나게 되면 원래 유동성 장세가 시작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주식 보시면 그렇잖아요. 작년도 재작년도에 코로나19가 나고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출발점이 어느 정도에서부터 출발했냐면 2250에서 2300포인트 정도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떨어지는 게 보면 215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3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왔던 부분들이 다 사라진 부분에서 균형점이 만들어지거든요. 우리나라의 부동산도요. 원래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2019년도 4분기 정도서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 1분기 정도까지 대략 그때의 한 5, 6개월 사이에 그 이 실거래 가격 상승이 서울 지역 아파트가 한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보면 상승의 탄력이 거의 떨어지면서 더 이상은 상승을 끌고 가지 못하는 정도까지 이제 된 형태였죠. 근데 거기에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한 번을 더 싸가지고 더블을 만들어버린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 수준 정도까지 내려가야 되죠. 그러면 고점에서부터 따지면 그게 40% 정도 떨어지면 원래 그 시작했던 그 시점으로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보면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90년도 그다음에 2011년도 이럴 때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한 번씩 떨어지고 했거든요. 그때도 보면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대략 적게 가면 30, 많이 가면 40 이런 정도 되면 이제 거의 그 이제 하락이 끝나는 그런 그 형태가 됐었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가면 끝난다라고. 그러면 다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제 단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 그냥 2020년 1분기 때 가격 정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약간 좀 조정이 있었을 수 있으니까 그냥 터지기 전. 그래, 터지기 전. 예, 그 정도 수준 되면 대충 보면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됐다. 중국에서 무슨 박쥐가 뭐가 뭐 나왔다더라. 뭐 이때 그때 가격대. 예, 그렇죠. 그 정도. 코로나라는 단어도 없었을 때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거래가 다시 활성화될 수도 있다. 예, 그렇죠. 그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거래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면 거죠. 지금 거꾸로 정부가 막 그 규제를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특히 20년도부터도 규제를 많이 해놨었거든요. 근데 그 규제가 아직 풀리지 않은 것도 있단 말이죠. 당연히 뭐 지금 이렇게 하락세인데 완화책을 계속 쓰려고는 하는데 안 쓰는 것도 있고 뭐 지금 막 정치적으로 좀 판단하는 것도 있고 좀 뭐 좀 애매하게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정부의 정책이 완화 기조로 돌아서는 거는 뭐 특별하게 영향은 뭐 주지 못할 거다. 지금도 이제 뭐 이것저것 많이 풀고 하죠. 뭐 대출도 좀 풀고 저는 원희룡 장관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눈 다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눈 쓸어야지. 눈 내리는 동안에 눈 쓸면 사람만 골습니다. 그 얘기 저는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근데 정책을 피는 사람들은요. 정책의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맞추기 때문에 정책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많이 착각을 합니다. 근데 절대 정책은 가격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뚝이 터져가지고 물이 내려올 때는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뭔가를 하면 그게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뚝이 터져가지고 물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팔 벌리고 서 있으면요. 나도 같이 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책을 필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그 하는 거는 이 거래가 자꾸 안 되니까 거래라도 뭔가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래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떨어지면 자연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오히려 참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중에 제일 부동산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뭐니 해도 MB죠. 그건 뭐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건데 MB 정부 때에 부동산 가격이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처럼 빠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쭉 이렇게 내려갈 때였거든요. 그때 21번의 부동산 부양 정책을 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21번 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때는 가격에 순응해 가지고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26번이나 정책을 폈는데 다 실패하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떨어지는 상태에서 정책을 핀다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뭐 막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가격이 좀 떨어져 가지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가 나기 전 수준 정도가 되면 그때는 정말로 이제 좀 거래도 조금씩 붙고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때 정책을 피면 그거는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저는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뭐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정책들을 피는 것들을 봤거든요. 주식시장에 주가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반대로 올라갈 때는 주가가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정책을 피는 걸 봤는데 제가 그거를 쭉 보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가격이라고 하는 건 못 막어. 정책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못 막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정책 안 피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지금 규제책들을 없애는 것도 안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규제책을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규제가 있으니까. 규제책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면 부양을 하는 쪽으로서 가는 거거든요. 예전처럼 막 양도세 깎아주고 이런 건 안 해도. 그러니까 그런 걸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되거나 이러질 않습니다. 왜 안 되냐면 자 양도세를 깎아준다라고 해봐야 그게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많다고 해봐야 1,000만 원 뭐 이런 정도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떨어져서 2억 3억이 떨어져 버리면 그거 1,000만 원 이익 보자고 했다가 이게 뭐 그게 돼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뭐 핀다고 해서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하는 거가 아무런 효과를 못 발휘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오늘은 이종호 센터장님 모시고 내년 경기 전망부터 뭐 부동산 또 그리고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또 이 얘기를 듣고 또 인사이트를 얻으신 분들은 또 각자 자기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좀 조정하시거나 방향성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와주신 우리 센터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